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건축 설계 조사 분석 및 건축 스튜디오 6교시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김윤겸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설계 조사 분석 중 사이트 분석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설계 조사 분석 중 건축 법규 검토에 대한 사항을 강의하겠습니다. 건축 법규라는 수업 시간에 보다 세부적으로 배울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저희가 언급하는 이유는 아직 법규 수업을 안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배웠어도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 학생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교육 업무시설 설계 시 필요한 건축 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법규 검토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으므로 2시간 분량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건축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게 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건축법 제1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건축물은 내가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내 임의로 안전하지도 않고 그 기능에 맞지도 않고 또한 주변 환경과에 어울리지도 못하도록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도시 내에서 다른 건물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건물로서 항상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사항을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학기에 교육 업무시설에 대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 업무시설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죄송합니다. 교육 업무시설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짓는 게 바로 건축법일 것입니다. 즉 게임의 원칙을 갖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정한 땅에 약 50% 정도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한다는 경우는 바로 이러한 거는 건폐율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정한 땅에 5층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거는 용적률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은 건축법 제2조 1항 제8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은 총 5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신축, 이전, 증축, 개축, 재축을 말합니다. 우선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또한 본 건물이 아닌 부속 건물, 창고라든지 일반 우리가 말하는 부속시설 건물들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주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신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축은 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증축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증축 설계한다, 증축 공사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증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규모만 증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 면적이 늘어나든지 연면적이 늘어나든지 또는 층수가 늘어나든지 층수는 같되 높이가 늘어나든지 이러한 사항이 증축입니다. 또 하나는 주된 건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 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도 증축 건축물입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거나 멸실 후 종전보다 큰 규모로 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증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개축입니다.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즉, 증축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똑같은 규모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력벽, 기둥, 도,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한옥의 경우에는 석가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이유에서냐면 한옥 건축에 대한 보존을 더욱더 많이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축입니다. 재축은 우리가 임의로 건물을 부시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행위입니다. 즉, 얼마 전에 남대문이 화재로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남대문을 똑같이 짓는 행위, 이런 거를 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 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그대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같은 대지 내에서 건물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건축은 우리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총 4개의 사이트 중 여러분들이 하나의 대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할 예정인데,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상 부지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정한 대지가 북향일 수도 있고 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이 북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남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지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노란색 계열은 우리가 보통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대상 부지는 무슨 주거지역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여러분이 법규 검토를 통해서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 아래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걸로 보아서 상업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지도는 글씨 써져 있는 방향대로 읽었을 경우 북쪽, 위쪽이 북쪽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대상 부지는 남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 검토를 자세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요즘에 가장 편하게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또는 다음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는 네이버 지도인데,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을 했을 경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보통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만 써 있고 우리 대상 부지에는 안 써 있어서 쉽게, 아니면 혹은 임의로 판단하여 우리 대상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우리 땅이 가지고 있는 지역지구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관련 법규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용도 지역의 지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역은 총 4개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는 방금 전에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자연환경 및
농지,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정부나 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지역을 제외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농촌, 산촌, 즉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자연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게 지역 지구 중에 지역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은 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정부에서 총 9가지 지구로 나누어져 있고 대통령이 정하는 그 외의 지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지구 중에 경관지구, 경관의 보존 및 관리, 그리고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고도지구, 그 다음에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방화지구, 그리고 풍수, 산사태, 집안의 붕괴 등 여러가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제지구, 그리고 문화재라든지 주요 시설물, 공항, 철도, 항만 등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보호지구, 그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가 별도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면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방금 확인해 본 것처럼 여러분의 대상지인 일부 땅이 준주거지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선정한 여러분의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봐서 과연 내가 가진 땅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지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의 안녕과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주거지역만 있는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도시계획 중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주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주거지역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전용 주거지역 중에서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제1종은 단독주택만을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나 그 다음에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지역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가장 많은데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이 주 용도이지만 이를 상업, 업무 기능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으로 인근을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총 3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3층 이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층형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타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많은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종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건물의 층수가 높아진다고 생각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이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사이를 완충해주는 역할로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지도를 기억하시는 학생들은 우리 땅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기억하신다면 이해하기가 훨씬 빠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항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설명되어 있고 별표 1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여러분들이 법규 검토를 하실 때 직접 찾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부 저희에게 필요한 것만 발췌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설계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이미 전에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교육 연구 시설, 교육 업무 시설로 저희는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 의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살펴보았더니 제10항 교육 연구 시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또 명기되어 있죠. 자세히 보면은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땅에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14번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나 일반 업무시설, 다 그다음 나는 크게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그다음에 출판사, 신문사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 오피스텔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는 업무시설은 가 항목인 공공업무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일반 업무시설과 10항인 교육 업무시설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가장 적합한 시설이 무엇인지 선정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적용을 한 다음에 계획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건축물의 용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자 항목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여러가지 업무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 미만일 때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다 보면 저희는 30제곱미터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여기 보시면 학원으로 사용하고 기타 여러 시설로 사용했을 때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다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클 거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1종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계획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폐율입니다. 여러분, 건폐율이 무엇인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건폐율은
대지분의 건축 면적을 나눈 것입니다. 즉 여기에 간단한 쉬운 이미지가 있는데 이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의 블럭 내에 건물이 딱 한 채로 되어 있어서 주변에 벤치도 있고 나무도 심어질 수 있는 녹지 공간도 있고 사람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는 건폐율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같은 크기의 땅에 건물이 두 채가 꽉 들어차 있어서 건폐율이 상당히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건폐율에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축 면적은 과연 무엇이냐?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수역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늘에서 비가 왔을 때 그 땅이 비가 안 맞는 모든 면적은 다 건축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인데 이런 건물들, 일이 많은 지역은 건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부 공간의 사용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불편한 경우이고 이런 경우에는 건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하면 크게 엮어서 주거지역은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중 여기 나와 있는 6가지의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인 60%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각 선정한 대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한 후 내가 선정한 대지가 어떤 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국토에 관한 이용 법률보다는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으셔야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한 건폐율의 범위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건폐율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통상적으로 50%에서 6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 중심상업지역은 80%로 나름 상당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그리고 녹지지역에는 녹지가 주 용도이기 때문에 기타 건축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2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건폐율은 내가 땅을 얼마큼 쓸까의 문제였는데 용적률은 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각 층의 전체 바닥 면적을 더한 합을 나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을 잠깐 보시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지하 1층도 50, 1층도 50, 2층도 50, 3층도 50 다 합치면 200 스퀘어 미터입니다. 연면적은 200 스퀘어 미터이나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층인 1층, 2층, 3층인 150만을 나눈 대지 면적으로 그러면 150%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적률을 계산하는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바닥 면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은 그 땅에 내가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용적률을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보시면 용도 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 지역은 500% 이하, 상업 지역은 1500% 이하, 상당히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업 지역에 가시면 높은 건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주거 지역에서 가보시면 높은 건물을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 지역은 400% 이하,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자연의 수풀이나 임야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100% 이하로 낮춰져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통상적으로 약 80% 정도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을 찾아서는 여러분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부천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57조에 보면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지가 어떤 지역인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는 용적률을 찾아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가장 낮고 상업지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당연히 녹지를 보존했기 때문에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법규 검토 1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법규 검토 2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